73세 한정순. 어느 날 집 한쪽에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편이 10년 전 투자한 회사 바이오리듬 테크,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100억 원. 그날 밤 정수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단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첫째 딸은 해운대 펜트하우스에 살지만 돈 대신 명품 가방을 내밀었고, 둘째 딸은 카메라를 켜며 조회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10평 전셋집에 사는 막내만이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죠.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시간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드러낸 진심, 그리고 연극처럼 시작된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린 순간,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연제구의 반지하 방.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흐릿했습니다. 73세 한정수는 낡은 장롱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 상자를 꺼내며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에휴, 이것들 좀 정리해야 하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영수증, 오래된 보험 서류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손때 묻은 서류를 만질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가 상자 맨 밑에서 나왔어요. 봉투는 유난히 두꺼웠고 테두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표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주식회사 바이오리듬 테크라는 회사의 주식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코끝으로 내려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주주 남정순 귀하. 본 회사는 2015년 3월 귀하의 배우자이신 한만성 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현재 귀하께서 보유하신 지분은 15%입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라니. 남편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가 찍힌 우편물이 있었어요. 2025년 9월. 겨우 한 달 전에 온 편지였습니다. 귀 주주님께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2025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귀하의 보유 지분 현재 시가평가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100억? 정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숫자였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진짜야? 정수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을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이오리듬 테크를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바이오리듬 테크, 성공적 상장, 시가총액 600억 돌파, 헬스케어 스타트업 바이오리듬 테크, 투자자들 주목. 정수는 주저앉듯 방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 딸들은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 딸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첫째 서진. 해운대 펜트하우스에 살며 대기업 홍보이사로 일하는 딸.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둘째 다은. 유튜버로 이름을 날리며 화려한 삶을 사는 딸. 가끔 찾아와 촬영을 하며 효녀 이미지를 만들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금세 차가워지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린. 간호사로 일하며 좁은 전셋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딸. 셋 중 유일하게 자주 안부를 묻고 반찬을 가져다 주는 딸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이 생긴 게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세 딸이 어떤 얼굴을 할지 너무나 뚜렷하게 그려졌거든요. 돈 앞에서는 다 변하지.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그때는 그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보리차 주전자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차가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딸들에게 당장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정수는 컵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굽은 어깨. 73의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아예 정신이 흐려진 척하면. 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렸어요.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 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누가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해보자. 정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시험. 정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 노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하지만 엄마도 알아야겠어.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정수는 봉투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도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설렘이 아니라 슬픔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서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다은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아린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날. 모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100억이 생겼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진다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딸들은 아직 괜찮을까? 돈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할까?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볼펜으로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치매 환자가 된다. 그 문장을 쓰는 정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딸들아, 부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정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순의 눈만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는 결심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순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 역할. 그 역할 속에서 딸들의 진심을 찾아내는 여정이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가져올 변화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 정순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해운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차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정순의 심장도 함께 쿵쿵거렸어요. 가방 속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죠. 동네 병원에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해 만든 서류였어요. 척추 수술 필요, 예상 비용 5천만 원. 정수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연기가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 연기. 정수는 버스 안에서 작게 연습했어요. 이름 헷갈리기, 날짜 잊어버리기, 같은 말 반복하기. 딸의 진심을 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버스에서 내린 정수는 고개를 들어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경비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움찔했어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2516호예요. 딸 집이에요. 아, 한서진 이사님 댁이시군요. 잠시만요.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정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5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딩동.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타났어요. 43세 서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연한 베이지색 니트, 깔끔한 슬랙스, 온몸에서 세련됨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서진은 현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바쁜데 들어와요. 서진은 마지못해 비켜섰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얀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반짝이는 대리석 테이블, 모든 게 값비싸 보였습니다. 앉아요. 서진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서진은 맞은편에 앉아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서두르라는 신호였죠. 정수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더라? 엄마, 제 집이잖아요. 아, 그래. 다은이 집인가? 서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저 서진이에요. 첫째. 그래. 서진이. 미안해. 정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정순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의아함이 먼저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깜빡깜빡해서. 정수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진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어요. 아, 맞다.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서진은 진단서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이었죠. 수술비가 5천만 원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안 그러면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다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 안 그러면 못 걸어. 서진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같은 말을 2번 한 거였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어?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 정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진단서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는 숨소리까지 조심하며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요즘 돈이 없어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도 있어요. 저도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정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갈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이거 팔면 좀 나올 거예요. 정수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산 건데 300만 원쯤 했어요. 중고로 팔면 2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그걸로 일단 병원비 좀 내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서진아. 정수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치매 검사 같은 거. 치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고마워. 정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다시 시계를 봤어요. 엄마, 저 잠깐 나가야 해요. 회의가 있어서. 그래, 가봐.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치매 검사 꼭 받아보세요. 응.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딱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명품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색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뜻함이 없네.
싸가지 없는 것.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손에서 느껴진 건 온기가 아니라 냉기였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엄마에게 가방 하나를 내민 딸. 그리고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딸. 그게 서진의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 보였고 눈가는 축 처져 있었어요. 1층에 내려와 로비를 지날 때였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잘 가세요, 어르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정수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이게 내 딸의 마음이구나. 정수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어요. 그리고 정수는 확인했습니다. 첫째 딸 서진에게는 체면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걸. 돈이 없다는 핑계 뒤에는 주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치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수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운대가 멀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곳에 딸이 살고 있었지만 정순의 자리는 없었어요. 정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기만 했어요. 다음은 다은이 차례네.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순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둘째는 다를지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돈이 없어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그리고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의무감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그게 73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던 첫째 딸. 정수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실패였습니다. 아니, 성공이었을지도 몰라요. 정수는 확인했으니까요. 딸의 진심을, 돈 앞에서 드러난 냉정함을, 그리고 사라진 따뜻함을. 버스는 연제구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반지하 집으로. 명품 가방을 안고 돌아가는 정순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웠습니다. 이틀 후 정순은 남구 대연동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 다은이 사는 곳이었어요. 다은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 재욱과는 따로 살고 있었죠.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수는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수는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8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803호 다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진에게서 느낀 실망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은이는 다를까?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나타났어요. 39의 다은은 화려했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로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립스틱은 코랄빛이었고 눈매는 또렷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다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들어와요, 어서. 다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과는 다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링 라이트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촬영 장비였죠. 테이블 위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엄마. 물 드릴게요. 다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물을 받아 마셨어요. 다은은 옆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은아. 정순이 불렀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엄마. 아, 아니. 서진이었나? 정수는 일부러 헷갈린 척 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저 다은이에요. 둘째. 맞다. 다은이. 미안해. 요즘 자꾸 헷갈려. 다은은 정순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언니 집도 다녀오셨어요? 응? 언니? 누구? 제 언니요. 서진 언니. 아, 맞다. 다녀왔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물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다은아,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그때였습니다. 다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요? 어디 아프세요? 다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큰일이네. 다은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손을 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잠깐만요. 다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얼마 후 다은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다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효도 브이로그 찍어요. 엄마 병원 이야기하면 조회수 잘 나올 거예요.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다은은 이미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조명 맞춰야 해요. 다은은 정순을 카메라 앞으로 앉혔어요. 환한 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정수는 눈이 부셨습니다. 다은은 카메라 각도를 맞추며 웃었어요. 완벽해요. 자, 녹화 시작할게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슬픈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찾아오셨거든요. 다은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정순은 놀랐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다은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대.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다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다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진작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다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손은 정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힐끗 보며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정순은 딸의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괜찮아, 다은아.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은 정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카메라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까 제 이름 헷갈리셨죠? 다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하세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겠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다은은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울먹이던 얼굴은 사라지고 평범한 표정이 돌아왔어요. 눈물도 금세 멈췄습니다. 휴, 잘 찍혔네. 다은은 카메라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은아. 응? 엄마, 왜요? 다은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을 열었어요. 수술비 얘기는? 아, 그거요? 다은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 얘기해봐요. 언니가 돈 많잖아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은은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협찬건이요? 좋아요. 언제 보내주시면 되죠? 다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협찬 전화였어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은은 전화 통화를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은을 돌아봤어요. 다은은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웃으며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정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방금 전 상황을 되새겼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눈물.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연출이었어요. 효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연기였죠. 그리고 엄마의 깜빡임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회수라. 싸가지 없는 것.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자신은 콘텐츠였어요. 아픈 엄마는 좋은 소재였고 눈물은 조회수를 높이는 도구였습니다. 진심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정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73의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정수는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두 번째 시험도 끝났습니다. 둘째 딸 다은. 카메라 앞에서는 효녀였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냉정했어요. 엄마의 아픔은 콘텐츠였고 눈물은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름을 헷갈리는 것도 영상 소재로 활용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과 다은. 두 딸 모두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막내 아린. 정순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아린이만큼은. 정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수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대연동이 멀어졌습니다. 다은이 사는 오피스텔도 점점 작아졌어요. 정수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가짜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진짜로 아팠습니다. 두 딸에게서 느낀 차가움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조회수와 명품 가방.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두 딸이 생각하는 효도였어요. 진심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어요. 있는 건 계산뿐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알게 되면 두 딸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도 이런데 그땐 얼마나 더 차가워질까?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막내 아린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아린이만큼은 다르길,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 주길, 그렇게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버스는 연제구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반지하 집으로.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정순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림자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사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막내 아린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진과 다은에게서 느낀 실망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린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오후 4시 버스는 사하구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갈라진 시멘트 계단. 가난한 동네였어요. 3층까지 올라가자 숨이 찼습니다. 정수는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302호. 아린의 집 문패가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잠깐만. 엄마가 지금 빨래 널고 있어.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린이 나타났습니다. 32의 아린은 피곤해 보였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빨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눈빛은 달랐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린은 빨래를 옆에 내려놓고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수는 그 온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빨래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젖은 빨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아리는 정순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파는 낡았어요. 쿠션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아린이 정성껏 관리한 게 느껴졌습니다. 5살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래, 민준아. 할머니 왔어. 정순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웃었어요. 아린이 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정수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아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정수는 물컵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린아? 아니, 서진이었나?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 아린이에요. 막내. 맞다.
아리나 미안해. 자꾸 헷갈려. 정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그러세요? 응.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리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맞다.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병원에 갔어. 허리가 아파서. 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머니, 방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어? 미안해. 요즘 깜빡깜빡해서. 정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병원은 어디가 아프셔서 가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나 다은과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오직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걱정 앞에서 정수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언니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응, 다녀왔어. 언니들은 뭐래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리는 정순의 표정을 읽었어요. 병원비가 급한데. 정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통장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리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부족하지만 쓰세요. 정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린에게는 전부였을 겁니다. 아린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린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더 벌면 돼요. 너도 힘들 텐데.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아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린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아린아. 정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린은 정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서 포옹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어요. 잠시 후 정수는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린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그냥 가시면 서운해요. 아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냈어요. 계란, 김치, 된장.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정수는 부엌 입구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린. 앞치마 끈이 허리를 감고 있었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아린아, 네 어머니, 너 혼자 힘들지? 아린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랑 저는 행복해요. 남편은 얼마나 도와주는데? 아린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었어요. 바쁘긴 한데 주말에는 도와줘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견디고 있다면 엄마는 믿어주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상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고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아리는 정순의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줬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정수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음식 맛이 아니라 마음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밥을 먹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세 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딸. 좁은 전셋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딸. 하지만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준 딸이었어요. 서진은 명품 가방을 줬고 다은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통장을 줬어요. 자신의 전부를 망설임 없이.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치매 연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맑은 눈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아리나, 내 어머니, 너만 착하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맛있다고. 정수는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린도 웃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하고 불렀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아리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신으며 통장을 만졌어요.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리나, 이거. 정수는 통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짜 쓰세요.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해요. 아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린아.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정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뒤돌아보니 아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정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느껴졌어요. 가볍지만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세 딸 중에서 가장 힘든 딸. 하지만 유일하게 진심을 준 딸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준 딸.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연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순수한 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통장을 꺼냈어요. 낡은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표지는 구겨져 있었지만 안에 담긴 마음은 반듯했어요. 진심은 하나뿐이구나.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셋 중 하나라도 진심을 보여줬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사하구가 멀어졌습니다. 아린이 사는 빌라도 점점 작아졌어요. 정수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 딸을 시험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두 딸은 실망이었고 한 딸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 똑같이 나눠줘야 할까? 아니면 아린에게만 줘야 할까? 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시험은 끝났지만 결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연제구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반지하 집으로. 밤이 깊어갔어요. 정순의 마음속에도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아침,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바이오리듬 테크 상장 성공, 초기 투자자들 대박.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 속에는 주주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정순, 지분 15%, 현재 평가액 100억 원. 오전 10시, 서진의 남편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손에 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이라고? 준호는 다시 한번 기사를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장모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기사 봤어? 무슨 기사? 서진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기사. 바이오리듬 테크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알아? 뭐?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기사 링크를 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기사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0억?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장모님이 100억 가지고 계셔. 이럴 수가.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요즘 이상했어. 내 이름 헷갈리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치매 증상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이건 위험해. 어머니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100억을 가지고 계시면.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0억? 그 돈이면 대출금을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새 차도 살 수 있었고 별장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중에서 법적 후견인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서류였어요. 장모님이 요즘 판단력이 흐린 것 같았잖아.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정순의 건강 상태, 치매 의심 증상 등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구 대연동. 다은의 남편 재욱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재욱은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에 장모님 집에 갔을 때 통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재욱은 그때 몰래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300만 원.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욱은 웃었습니다. 주식 계좌는 따로 있겠지. 재욱은 증권사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바이오리듬 테크 지분이 나타났습니다. 평가액 100억 원. 대박. 재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뭔데? 장모님이 주식 가지고 계셔. 100억짜리. 다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해?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셨어. 제 이름도 헷갈리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치매 아니야? 맞아. 이건 위험해. 빨리 우리가 관리해야 해. 다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욱은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어요. 100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딸이 셋이니까 1인당 30억 정도. 재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2시
세자매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보낸 거였어요. 애들아, 기사 봤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은이었어요. 봤어. 언니, 어떡하지? 막내 아린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이 답했습니다. 일단 만나자. 오늘 저녁에. 세자매는 저녁 6시에 해운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이 예약한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바이오리듬 테크 기사가 떠 있었어요. 맞지? 엄마가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셨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억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진이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아, 너는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몰랐어. 그럼 엄마는 왜 말 안 하신 거지? 다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말 안 하려고 했을지도. 왜? 글쎄, 어머니 생각이 있으시겠지. 근데 언니, 다은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았어?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 내 이름 헷갈리시더라고. 맞아. 나한테도 그랬어. 내 이름을 다은이라고 하시더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는 두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리나, 생각 좀 해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셔. 서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름 헷갈리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건 명백한 치매 증상이야. 언니 그건 아리나 현실을 봐. 어머니가 100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판단력이 흐리면 어떻게 돼?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 다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법적으로? 아리는 두 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법적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이거 작성하면 우리가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언니. 아리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아니야. 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셔. 아리나, 넌 모르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이 걸리면 신중해야 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감정이 아니라 양심이야. 아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들,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돈 덩어리로 보는 거야? 어머니가 이름 한두 번 헷갈리신 게 치매야?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아리나 앉아. 다은이 아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동의 안 해. 어머니는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언니들은 그것도 모르겠어? 시험? 무슨 시험?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진과 다은은 침묵했습니다. 언니, 어떡하지? 다은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둘만 신청해도 돼. 아린이 반대하면? 설득하면 돼. 어머니 치매 증상이 명백하잖아. 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정수는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나온 걸 알고 있었어요. 딸들도 이미 알았을 겁니다. 정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공개되고 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치매 연기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진심보다 숫자가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딸은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관리하려 하고 막내만이 엄마를 믿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세 딸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기억의 노트, 잊지 않기 위한 기록, 진실을 남기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어요. 부산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반지하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이 며칠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습니다. 치매인 척하는 거였어요. 날짜를 잊은 척하고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죠. 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진짜로 날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딸들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낮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린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린아? 정수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 아린이요. 아, 그래. 들어와. 정수는 비켜섰습니다. 아린은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아, 했지. 아침에. 지금 오후 2시예요. 그래.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리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막내,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수는 아린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린은 돌아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설거지를 마친 아린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기억은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지? 밥을 먹었나? 빵을 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네. 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왜? 검사 좀 받아보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짜 치매 진단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그건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야. 아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다은이 찾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왔어요.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서진이 불렀습니다. 정수는 세 딸을 바라봤어요. 아리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서진과 다은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얘들아, 다 왔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은도 옆에 앉았어요. 아리는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안 좋으시죠? 안 좋다니? 기억력이요. 날짜도 헷갈리시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 관리도 해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정수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했어요. 이게 뭐니?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는 서류예요. 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에요. 아린아, 넌 빠져.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읽혔어요. 법적 후견인, 재산관리, 권한위임.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돈을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알아.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과 다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리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사인 안 하셔도 돼요. 아리나, 내가 뭘 안다고. 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리는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 이건 욕심이야. 욕심? 우리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건데? 보호가 아니라 돈을 원하는 거잖아. 뭐라고? 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은도 일어났어요. 세 자매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만해. 정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딸들은 듣지 못했어요. 여전히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니까.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딸들이 멈췄어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사인 안 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 너희 나가. 다들 나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과 다은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린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린이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은 딸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린아. 어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어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기는 현실이 되었고 정수는 그 현실에 갇혀버렸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연극. 그 연극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섞였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두려웠어요. 진짜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달을 바라봤어요. 달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흐릿했어요. 정순의 기억도 미래도 모든 게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부산 가정법원 301호 법정이었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린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정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아린이 손을 꼭 잡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서진과 다은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서진과 다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린과 정순이 있었어요. 아린 옆에도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아린이 무료로 찾아준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아린도 일어났지만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았어요.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서진, 한다은이 신청한 어머니 남정순 씨의 재산관리 및 후견인 지정 청구건입니다. 정수는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재산관리, 후견인,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판사가 서진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남정순 씨는 현재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를 헷갈려하고 가족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였어요. 이 소견서에 따르면 한정순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소견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는 아린의 변호사를 봤어요. 피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재판장님, 남정순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치매 증상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막내딸 한아린 씨가 증인으로 나와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이 증인석으로 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증인,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린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날짜를 헷갈려 하시지만 대화는 잘하세요. 저를 알아보시고 제 아들도 알아보세요. 신청인들은 어머니가 심각한 치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들은 어머니 재산을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발언은 추측일 뿐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사실만 말해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요?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는 일부러 치매인 척 하셨어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진과 다은이 서로를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린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린은 가방에서 회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기억의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린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쓰신 일기입니다. 제출하십시오. 아린은 노트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딸들을 시험한다. 판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판사를 바라봤어요. 정순도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밤마다 뭔가를 썼던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노트를 읽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판사는 노트를 덮지 않고 아린을 봤습니다. 증인, 이 일기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모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겁니다. 판사는 다시 노트를 읽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판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일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판사는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일기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전체 내용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인 한아린 씨, 이 일기를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판사는 노트를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어요. 다만 내용이 많으니 핵심 부분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 딸에게 쓴 편지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서진과 다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은 다시 숨을 고르고 노트를 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일기를, 새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아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딸들을 시험한다. 치매인 척 연기하며 진심을 확인하겠다. 100억 앞에서 내 새 딸은 어떤 얼굴을 할까? 서진과 다은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린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10월 17일. 서진이는 명품 가방을 줬다. 엄마보다 체면이 중요한 아이구나. 10월 19일. 다은이는 카메라를 켰다. 엄마의 아픔이 조회수가 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아린이를 만났다.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연기를 할 수가 없었다. 3년 모은 통장을 내밀었다. 엄마는 울었다. 아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딸에게 쓴 편지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세 딸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서진아. 그 한마디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내가 바쁜 걸 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는 똑똑했어. 1등만 하던 아이였지. 하지만 내가 돈과 체면에 갇혀 사는 게 안타까웠단다. 서진아, 사랑은 숫자로 잴 수 없어. 서진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리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은아. 다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웃음 뒤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거지. 하지만 카메라 뒤에 내가 진짜 너란다. 다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은아, 너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다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법정에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아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어요. 아리나. 아린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내가 준 통장이 엄마한테는 100억보다 소중했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 아린은 잠시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어요. 판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너는 힘든 환경에서도 늘 엄마를 챙겼지. 아리나, 내 덕분에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세상에는 아직 진심이 남아있다는 걸 너를 보며 알았단다. 아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세 딸에게. 돈은 숫자지만 사랑은 흔적이다. 엄마가. 아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와 휠체어의 정순에게 갔어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서진과 다은도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너무 미안해요. 정수는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 괜찮아. 판사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고 망치를 들었어요. 남정순 씨. 정순이 판사를 봤습니다. 이 일기는 귀하가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치매 환자는 이렇게 정교한 일기를 쓸 수 없습니다. 판사는 서진과 다은을 봤습니다. 남정순 씨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치매가 아니라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본 법원은 남정순 씨가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후견인 지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똑똑.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네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진심은 증거보다 강하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울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세 딸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서진, 다은, 아린.
모두 자신의 딸들이었어요. 돈 때문에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돌아온 딸들이었습니다. 엄마 딸들.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딸들이야. 세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더 세게 안았어요. 밖에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법정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네 사람을 비췄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 자매와 어머니의 봄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햇빛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세 딸과 함께 울었던 그날. 그 후로 정순의 기억은 더 빠르게 흐려졌어요. 연기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안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세 자매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를 걸어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서진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우리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정순의 하얀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린이 다가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어요. 누구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진과 다은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린이요. 아린?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웃었어요. 우리 집 딸들은 참 착했지. 세 자매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진이 무릎을 꿇고 정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서진이에요. 첫째. 서진? 정수는 서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서진의 뺨을 만졌어요. 우리 첫째 딸. 똑똑한 아이였지. 서진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엄마. 저예요. 다은도 다가왔습니다. 정순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다은이에요. 둘째. 다은이도 왔구나. 우리 예쁜 둘째. 정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세 딸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색 표지의 기억의 노트였어요. 법정에서 낭독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아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아린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정순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글씨를 따라가며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사랑은 흔적이다. 정수는 그 문장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쁜 말이네.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린은 노트를 꼭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아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은도 눈물을 닦았어요. 세 자매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딸들이 착하네. 세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도 함께 잡았어요. 5 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딸들 참 착하지? 정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네, 엄마. 저희 착하게 살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진짜로요. 이제는 진짜로 착하게 살게요. 다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돈 때문에 멀어졌던 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정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세 자매는 오후 내내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또 오세요.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자매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정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 자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매주 와야겠어. 응, 꼭 와야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해. 뭘? 다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 돈보다 소중한 것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과 아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자매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어요.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양원 창문에서 정순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수는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2026년 8월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니의 기억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리는 노트를 펼쳐 한 장씩 읽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아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억의 노트, 치매인 척한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100억을 가진 할머니가 세 딸을 시험한 이야기, 명품 가방과 카메라, 그리고 통장. 어머니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글 끝에 적었어요. 돈은 숫자지만 사랑은 흔적이다. 새벽 2시, 아리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저도 명품 가방만 사드렸네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려야겠어요.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리나, 글 봤어. 잘했어. 고마워. 서진은 울고 있었어요. 다은도 연락했습니다. 나 이 글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광고도 안 달고 수익도 안 받을 거야.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일주일 후, 다은의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라는 글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세 자매는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세 자매가 함께 불렀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손님들이 오셨네.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세자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 딸들 참 착하지?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세자매가 함께 대답했어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세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다시 멍하니 웃었습니다. 기억은 잠깐이었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세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함께 잡았어요. 5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자매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왔어요. 서진은 회사 일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은은 유튜브 콘텐츠를 진짜 가족 이야기로 바꿨어요. 아리는 언니들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매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언니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어.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평생 잊지 말자. 멀리서 정순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세자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을 속에서 네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사랑은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처럼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박 여사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